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혁명의 배경부터 해가지고 전개 그 결과까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은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의 그 전개 과정 중간중간에 국민의회, 그 다음에 여기 입법의회, 그리고 국민공회, 총재정부, 더 나아가서 통령정부라고 하는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을 보실 거예요. 통령정부 다음에는 나폴레옹의 집권기입니다. 나폴레옹의 집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랑스 혁명의 배경은요, 구제도의 모순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18세기 무렵에 프랑스에서는요, 전체 인구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성직자, 그리고 귀족 신분이 토지와 간직을 독점했어요. 그리고 세금도 면제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지, 토지와 간직은 다 내 거지라고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권을 누렸는데, 이 사람들이 2%라고 한다면 나머지 100% 중에 2% 빼면은 98%겠죠? 98%인 제 30분은요, 세금도 내고요, 고위 관직에도 올릴 수도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국가를 유지하는 중요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하급 관료, 그리고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 수도 없었고, 그런 불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걸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부르거든요. 옆에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잘 보고 갈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1 신분인 성직자가 있고요. 제2 신분인 귀족이 지금 제3 신분 이 평민의 몸 위에 이렇게 올라타 있어요. 그러니까 2%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근데 나머지 98%들이 이 두 신분들을 다 지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구제도의 모순. 그러니까 이 신분 제도의 모순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불만이 점점 쌓여서 혁명으로 터지게 되는 거죠. 자,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는요, 굉장히 많은 전쟁들을 펼칩니다. 아무래도 프랑스 주변에 뭐 독일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북쪽은 이제 섬나라 영국이 있었고요. 밑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등 나라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쟁을 펼쳤고, 이러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돈이죠, 재정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이 16세가 이 삼부회라고 하는 걸 소집을 해요. 이 삼부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각 신부의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할 건데 세금 좀 한번 걷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회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삼부회 3개의 신분, 삼부회를 소집을 했더니 3신분이 그동안의 불만을 쏟아놓는 거죠. 아니, 우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표를 조금 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놈의 머릿수 표결 이 아니라 이 신분 표결 방식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제 불만을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 따로 써놨거든요. 이 성직자 귀족, 그 다음에 제3신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 성직자 귀족은요, 그 당시 3부에서 표결 방식, 그러니까 이 표결하는 방식을요, 신분별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지금 2개잖아요. 3개잖아. 자, 3개의 신분 중에 2개의 신분은 똘똘 뭉치겠지. 항상 늘 자기네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나머지 1개의 신분, 제3신분은 늘 항상 외톨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옷을 빨간 색깔 오늘 입을 거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 이 성직자하고 귀족은 짝짝꿍이 잘 맞아서 빨간 색으로 입는 거에 대한 손을 드는 거지. 근데 항상 3신분은 싫어, 난 빨간색, 나는 하얀 색깔로 입을 거란 말이야 라고 주장을 해도 늘 표결 방식이 2대1이기 때문에 늘 졌단 말이죠. 근데 제3신분은 이렇게 하면 맨날 지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머릿수대로 합시다. 사람 머릿수대로 합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98%가 다 제3신분이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 수가 98%인 제3신분이 1, 2신분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릿수대로 하면은 제3신분의 의견이 조금 더 관철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릿수 표결 방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루이 16세는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3신분끼리 뭉쳐가지고
국민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 의견, 요구사항, 머릿수 표결 방식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의결사항이 통과되기 전까지 테니스 코트, 테니스 치는 곳에서 우리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고 이게 바로 테니스 코트의 서약입니다. 그랬더니 루이 16세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강하게 나갑니다. 국민의회 탄압하죠. 그랬더니 이 국민의회 너네가 왜 탄압을 해? 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그 당시에 구제도의 상징, 그러니까 루이 16세뿐만 아니라 그 이전 황제들이 말을 듣지 않는 죄인들을 가둬놨던 그런 황제권의 가장 위험성을 상징하는 높은 그런 벽을 자랑했던 바스티유 감옥을 사람들이 다 담벼락을 넘어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죄인들 풀어주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바스티유 감옥 습격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도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황제의 권력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걸 상징하는 감옥이었어요. 그런 감옥을 다 넘어버리고 막 부셔버리고 막 사람들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 대반란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국민의회가 이걸 참을 쳐다보니까 이런 많은 시민들 우리 편을 좀 끌어들여야겠어 라고 해가지고 봉건제 폐지 선언합니다. 봉건제 폐지 선언하고요. 신분제도 폐지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혁명의 이념을 담아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줄여서 인권 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권 선언 발표해버리죠. 여기 프로 가서 보시면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해요. 누구도 그 인간의 가치를 범할 수 없어요. 왕이어도 그건 안 돼요. 인간 늘 존엄해요. 이런 것들을 표명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미국의 독립선언과 되게 비슷한 내용이죠.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헌법을 똘똘 뭉칩시다 해가지고 입헌 군주제에 기반을 둔 입법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혁명의 전파를 두려워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그 당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현재 독일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요, 혹시나 행여나 우리가 지금 왕정 체제인데 사람들이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킬까봐 무서웠던 거지. 지금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왕도 지금 난리가 나고 쫓겨나고 지금 가둬놓고 왕 쪼그랑망탱이 되어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도 지금 우리 왕들도 다 오스트리아 시민들이 또는 독일 시민들, 프로이센 시민들이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니냐고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이 혁명을 다 없애려고 잠재우려고 전쟁을 일으켜요. 이걸 혁명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혁명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겠지, 주변국들은. 왜냐하면은 주변국들은 당연히 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이 혁명이 성공하는 순간 왕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여파가 우리나라한테 오면은 우리 왕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 전쟁으로 잠재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한편 전쟁 중에 과격해진 민중들이요, 이제 왕궁까지 습격해가지고 이 루이 16세의 왕권을 정지시켜버려요. 그리고 공화정이라고 하는 국민공회가 수립되면서 입법의회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국민공회는요, 루이 16세를 아예 처형해버립니다. 이 당시엔요, 전 세계가 다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도 찰스 1세가 처형당하긴 했지만요, 프랑스에서 루이 16세의 처형은요, 진짜 많은 왕들의 공포를 가져왔던 사건입니다. 단두대에 목이 잘렸고 마리 앙뚜아네트 역시 단두대에 목이 처형이 됐었죠. 자,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혁명재판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안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공포정치를 행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요, 영국에서는 크로멜이고요, 프랑스에서는 로베스피에르예요. 네, 잘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영국이 좀 글씨가 두 글자니까 적은 크로멜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프랑스가 세 글자니까 로베스피에르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든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혁명재판소와 공안위원회라고 하는 건요, 공포정치, 즉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공포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역시 로베스피에르 또한 단두대의 이슬로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정부가 들어서요. 총재정부가 5명인 이유는요, 역시 권력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이 총재정부는 그 당시에 문제였던 화폐,
문제, 뭐 물가 상승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혼란스러운 상태를 유지를 시켜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키가 153인가 150 뭔가밖에 되지 않는 이 나폴레옹, 이 작은 거인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프랑스를 장악을 하는 그런 나폴레옹 쿠데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령정부를 구성했고 나중에는 일제정이라고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죠. 이게 지금 프랑스 혁명의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 짤막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렵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늘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흐름을 따야 됩니다. 국민의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입법의회가 있어서 입헌군주제 헌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다가 공화정 체제가 수립되는 국민공회, 그 다음에 로베스피에르의 독재정치, 로베스피에르 죽이고 5명의 총재정부, 총재정부가 아무것도 해결 못해. 그러니까 나폴레옹 쿠데타 일으켜서 통령정부, 그리고 나폴레옹 자체가 아예 이제 황제가 된 제1제정시대 이렇게 흐름을 타시면서 각각의 사건들도 함께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 한번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 사진은 프랑스 인권 선언문의 대표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돼? 프랑스 인권 선언문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카드 뉴스로 정리하는 프랑스 혁명인데 역시 흐름 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숫자를 매겼어요. 네, 가장 먼저 일어난 건 테니스 코트 서약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회에서 만들었고 이 국민의회에서 더 이상 우리의 요구, 머릿수 표결 이런 거 요구 안 들어주면 우리 해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두 번째가 이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그리고 나서 혁명 정쟁 전개하죠.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공에 들어서고요. 로베스피에르 몰락하기 전에 이제 루이 16세가 처형이 되죠. 누데 처형, 마리 앙뚜네트 다 처형. 로베스피에르 몰락하면서 이제 총재정부 들어서고 나폴레옹 쿠데타. 그리고 통령정부 제1제정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누어준 활동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흐름 다시 정리하시고 걸어넣기 하시고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